한국 없이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한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CNN, BBC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미국 병원들이 한국산 칩을 기다리며 환자 치료를 연기하고 유럽 의료진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러 몰려드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어떻게 미국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치유하고 세계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됐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환자 상태 위험, 즉시 수혈 필요. 응급실에서 울려 퍼지는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혈액 보관소는 비어 있었죠. 가장 가까운 혈액원까지는 40분, 환자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어요. 드론 한 대가 병원 옥상에 정확히 착륙했거든요. 안에는 생명을 구할 혈액팩이 들어 있었어요. 단 20분 만에 20km를 날아온 거였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미국일까요? 독일일까요? 아니면 일본일까요? 정답은 한국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 뉴욕에서 기술 전문지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앨리슨 콜버트입니다. 15년 넘게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기술을 다뤄온 베테랑 기자죠. 매일 아침 실리콘밸리 소식부터 확인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스타트업 공동 창업까지 했던 저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기술 혁신은 미국에서 시작된다. 이게 제가 살아온 세상의 절대 공식이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글로벌 기술 매체는 업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곳이에요. 애플 신제품 발표회 때마다 최전선에서 취재하고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도 몇 번 인터뷰를 했고 메타의 가상현실 로드맵도 독점으로 다뤘어요. 그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조업 국가였어요. 애플 아이폰을 조립하고 삼성 갤럭시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기획과 설계는 미국이 하고 제조는 아시아가 담당한다. 실리콘밸리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공식이었거든요. 제가 맡고 있는 기술 매체에서도 한국 관련 기사는 거의 다루지 않았어요. 가끔 삼성이나 LG 신제품 출시 소식 정도만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이었어요. 진짜 혁신은 언제나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에서 나온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편집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주 주요 이슈는 뭐가 있지? 오픈 AI 새 모델 출시랑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요. 한국에서 뭔가 흥미로운 소식 없나? 글쎄요, 별로 주목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아시아는 우리가 설계한 걸 잘 만들어주는 파트너야.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 생산은 아시아에서.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따라오긴 하지만 선도하지는 못하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나눠서 생각했어요. 미국은 창조하는 나라, 한국은 만드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회사 내 아시아 담당 기자가 한 명 있긴 했어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앨리슨 선배, 요즘 한국에서 흥미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던데 한번 취재해보는 게 어때요? 특히 반도체 쪽이랑 의료 기술 분야가 대단하던데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한국에서 뭔 혁신이 나와? 우리가 놓칠 만한 기술이 있겠어. 삼성이 좋은 스마트폰 만드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혁신은 아니잖아. 정말 오만했어요. 그때의 저는 미국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사람이었거든요. 세계 기술 지도에서 한국은 그냥 제조 공장 정도로만 표시돼 있었어요. 기술 전시회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CES나 MWC 같은 대형 전시회에서 한국 업체 부스를 지나칠 때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어떤 짝퉁 제품을 내놨을까?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조금 개선한 정도겠지.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아니, 틀렸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틀렸다는 걸 곧 알게 됐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기술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저희 집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제 가족 상황을 아셔야 하거든요. 아버지는 70살이 된 조지 콜버트예요. 뉴저지 교회에서 평생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40년 넘게 렌치 하나로 온갖 차를 고쳐오신 분이죠. 아버지 정비소에 가보신 적 있나요?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환경에서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차를 고쳐오셨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뭐가 잘못됐는지 안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차 시동만 걸어도 연료 펌프에 문제가 있네 하고 바로 알아맞히시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기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계는 사람이 직접 만져봐야 진짜야. 손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 믿을 수 없어. 컴퓨터가 뭘 안다고 기계를 고쳐. 저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어요. 요즘 차들은 다 컴퓨터로 진단하잖아요. 진단기 연결하면 바로 어디가 문제인지 나오는데 왜 굳이 손으로 만져가며 확인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인공지능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의사보다 빨리 암을 발견한 사례 말이에요. 정확도도 의사보다 높았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 반응은 차가웠어요. 기계가 사람 목숨을 좌우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정확하다면 쓰는 게 맞잖아요. 환자한테도 더 좋은 거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기계는 사람을 도와주는 도구여야 해.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런 대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율주행차 얘기를 꺼내면 더 심했죠. 차는 사람이 운전해야 하는 거야. 기계가 핸들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 저는 그때마다 통계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했어요. 자율주행차가 사람보다 사고율이 낮다는 데이터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숫자가 다가 아니야. 기계는 감정이 없잖아. 위험한 순간에 사람을 구할 마음이 있겠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저 사이의 거리감이 단순히 나이 차이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기술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기술은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거였어요. 엔진 소리를 듣고 진동을 느끼고 냄새를 맡아가며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기술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효율성의 문제였죠. 점점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지루한 표정을 지으셨고 아버지가 옛날 정비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시시해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요즘 젊은 애들은 기계를 너무 맹신한다고 하실 때면 정말 답답했어요. 기술 발전을 막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왜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아버지가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변화가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사람이 빠진 기술은 차가워. 너는 그걸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게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옳았던 부분도 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한 건지 아니면 사람이 기술을 위한 건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 저는 그냥 기술 자체에만 빠져 있었어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죠.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한 건지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저는 더욱 일에만 매달렸어요. 기술 리뷰를 쓰고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만나는 일상이 반복됐죠. 집에 가도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만 들여다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더욱 그랬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니까 오히려 더 어색해졌거든요. 기술 얘기는 할 수 없고 다른 공통 화제도 없고 우리 딸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가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난 건요. 그리고 그 사건은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2025년 여름이었어요.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의료기술 전시회에 취재차 참석하게 됐거든요. 주로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참여하는 대형 행사였어요. 존슨앤존슨, GE 헬스케어, 필립스 같은 대기업들이 최신 의료기기를 선보이는 자리였죠. 저는 특히 인공지능 진단 장비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최근 몇 년간 가장 핫한 분야였거든요. 전시장을 돌아다니다가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부스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부스 이름은 K메드테크였어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죠. 또 어떤 하청업체겠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미국 회사 기술을 라이선스해서 쓰는 곳이겠네. 하지만 시연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의료진, 기자, 투자자들까지 구름처럼 모여들었거든요. 궁금해서 저도 따라가 봤죠. 한국인 엔지니어가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영어가 유창했는데 발음이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오늘 보여드릴 건 AI 응급 드론 시스템입니다. 실제 응급 상황을 가정해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시나리오가 나타났어요. 맨해튼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설정이었죠. 환자는 대량 출혈로 즉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4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희 드론은 다릅니다. 그 순간 화면에 드론 한 대가 나타났어요.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특수 용기를 매달고 있었죠. 혈액팩이 들어있는 온도 조절 장치였어요. 출발합니다. 드론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실시간으로 비행 경로와 속도가 화면에 표시됐어요. 시속 120km로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드론 배송쯤이야 아마존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놀라운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드론이 날아가는 경로를 보니까 완전히 자동으로 교통 상황을 피해가면서 최적의 루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실시간으로 경로를 조정하는 거죠? 한 의사가 질문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도시 전체의 교통 데이터, 기상 데이터, 그리고 응급실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인공지능이 1초에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드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정확히 20분이었거든요. 구급차보다 2배나 빨랐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화면에 메이드 바이 코리아라는 로고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에서 이런 기술을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 어떤 업체보다 앞선 기술을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반응도 비슷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네, 저희는 한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와, 믿을 수 없네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한국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라고요. 시연이 끝난 후 저는 바로 한국인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어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3년 정도 걸렸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나요? 있긴 하지만 아직 실용화까지는 못 갔어요. 그럼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는 얘기네요. 응급 의료 드론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그것도 제가 전혀 몰랐던 분야에서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나요? 네, 특히 의료 인공지능 쪽에서는 정말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도체 기술과 결합돼서 더욱 발전하고 있고요. 반도체라는 말에 저는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잘 아는 분야였거든요. 반도체 기술이요. 네, 특히 HBM 메모리 기술이 핵심이에요. HBM. 고대 역폭 메모리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인공지능 연산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죠. HBM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한국이 전 세계 HBM을 다 만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좋은 기술 하나를 가진 게 아니라 전 세계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을 쥐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한국 기술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몰랐던 한국이 거기 있었어요. 전시회에서 돌아온 다음 주였어요. 평소처럼 업계 뉴스를 체크하던 중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미국 보건부 산하병원 AI 의료기기 도입 무기한 연기. 기사를 읽어보니 이유가 HBM 메모리 수급 부족 때문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HBM 공급이 달리면서 의료용 인공지능 기기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기사였어요. 응급실 AI 진단기 부족으로 환자 치료 지연, 사망자 발생. 내용을 보니 심장마비로 쓰러진 70대 환자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인공지능 진단기로 빠르게 상태를 파악해서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기기가 없어서 진단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미국 내 대형 병원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핵심 부품인 HBM이 부족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HBM이 이렇게 부족한 거지? 찾아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HBM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전 세계 HBM 시장의 80% 이상을 한국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말이에요.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을 못 만든다는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의 발언이었어요. HBM 없이는 저희 GPU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 파트너들 없이는 AI 혁신을 이어갈 수 없어요. 엔비디아가 누구인가요?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런 회사가 한국 기술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든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저는 기사를 쓰면서 계속 놀랐어요. 한국, 글로벌 AI 시대의 숨은 주역.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 동료들 반응이 의외였어요. 앨리슨,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어. 나도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 편집장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거 연재 기사로 만들어보는 게 어때? 한국 기술 기업들 직접 취재해보자.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세계 기술 생태계의 핵심이 돼 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청업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삼성은 2분기 실적이 56%나 급락했다고 했어요. HBM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였죠. SK 하이닉스는 아예 공급 물량이 전량 매진됐다고 했어요. 주문을 받아도 납기가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였구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미국 의료진들이 한국산 HBM을 기다리면서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우리 생명을 쥐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사를 쓰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전시회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의 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한국에는 제가 모르는 더 많은 기술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고요.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도우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결정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2025년 가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집합체 같았거든요. 자동 출입국 심사, 무인 수화물 처리, 인공지능 안내 로봇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먼저 SK 하이닉스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미리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거든요. 연구소 입구에서부터 보안이 삼엄했어요. 여기서 전 세계 인공지능의 미래가 결정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소 안내를 맡은 분은 이현수 박사였어요. 40대 초반의 조용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영어도 유창하셨고요. 앨리슨 기자님, 저희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HBM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는 만큼 설명했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 부품, 전 세계 공급 부족 상황까지. 이현수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 그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박사님이 저를 연구실로 안내하셨어요. 벽면 가득 모니터가 걸려 있고 연구원들이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뭔가 신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차세대 의료용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료용이요? 네, 병원에서 쓰는 인공지능 장비의 핵심 부품이에요. 박사님이 작은 칩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였는데 그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이 작은 칩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박사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 아버지도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만약 그때 인공지능 진단기가 있었다면. 박사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누군가의 후회에서 시작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기술을 그냥 산업이나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봤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술이 곧 사람의 삶이고 누군가의 간절함이었어요. 미국에서는 HBM 부족으로 의료 장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하자 박사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저희도 알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워낙 정밀한 기술이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의존이라기보다는 협력이라고 봐주세요. 저희는 기술을 만들고 전 세계는 그 기술로 사람을 구하는 거니까요. 박사님의 말에서 한국인의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자신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협력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연구실을 둘러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어떤 연구소보다도 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구원들의 집중도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연구원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 박사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끈질기죠.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파고들어요. 그리고 항상 사람을 생각해요. 이 기술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말이에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시장성이나 수익성을 먼저 고려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연구소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삼성 연구소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 한국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보시고요.
박사님이 몇 군데를 더 소개해 주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세계 기술의 중심이라는 걸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현수 박사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미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기술로 돈을 벌거나 시장을 장악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관점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기술에 대한 철학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다음 날 삼성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수원에 있는 거대한 캠퍼스였는데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여기서 전 세계 스마트폰의 미래가 결정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안내해 주신 분은 김영호 상무였어요. 20년 넘게 반도체 개발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셨죠.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기자님, 혹시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럼 직접 보시는 게 좋겠네요. 상무님이 저를 클린룸으로 안내하셨어요. 온몸을 하얀 방진복으로 감싸고 들어갔는데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한 점의 먼지도 없는 완벽한 공간이었거든요. 여기서 나노미터 단위의 작업을 합니다. 나노미터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예요. 상무님이 웨이퍼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둥근 실리콘 판 위에 수많은 칩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하나하나가 모두 HBM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작은 칩 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회로가 들어가는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10년 넘게 걸렸어요. 그것도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매달린 결과죠.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나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하지는 못했어요. 특히 HBM 같은 고난도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이에요. 상무님 말씀을 들으니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상무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이 기술을 만드느냐는 거죠. 상무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하셨어요. 의료용 칩을 테스트하는 실험실이었어요. 실제 병원에서 쓰이는 인공지능 장비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칩은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여요. 그 책임감이 정말 무겁죠. 실험실 한쪽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세계 각국 병원에서 한국산 칩을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뭔가요? 저희 칩으로 생명을 구한 환자들이에요. 병원에서 감사 편지와 함께 보내주시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작년에 한 소아암 환자가 있었어요. 상무님이 한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칩을 쓴 진단기로 조기 발견해서 완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세요? 뿌듯하죠. 힘들게 개발한 보람을 느끼거든요. 상무님과 대화하면서 느낀 건 한국 기술자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상무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제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셨어요. 초기에 발견했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기술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겠다고. 저는 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모두 개인적인 경험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실리콘밸리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력은 비슷해요. 하지만 목표가 다르죠. 미국은 시장을 정복하는 게 목표라면 한국은 사람을 도우는 게 목표예요. 정말 인상 깊은 말이었어요. 같은 기술이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한국이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정말 종합기술 강국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저희도 홍보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마지막에 상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님이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이 어떤 마음으로 기술을 개발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미국에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세계 기술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삼성 연구소를 나온 후 서울 대병원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병원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저희 병원은 완전 디지털 병원이에요.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인공지능과 연결돼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체온과 기본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인공지능이 즉시 분석해서 응급도를 판단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케이타스 시스템이에요. 케이타스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시스템이죠. 미국의 ETS보다 정확도가 높아요. 병원장님이 응급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만약 중증 환자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1분 안에 담당 의료진이 배정되고 필요한 장비와 약품이 자동으로 준비돼요. 그때 마침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온 거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인공지능이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서 진단 결과를 내놓았어요. 의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치료 방침을 결정했죠. 모든 과정이 10분도 안 걸렸어요. 와, 정말 빠르네요. 예전에는 이런 진단에 1시간 이상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덕분에 몇 분 만에 끝나죠. 병원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한국산 HBM이에요. 그 작은 칩 덕분에 이렇게 빠른 진단이 가능한 거죠. 만약 HBM이 없다면요. 진단 시간이 10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그럼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고요. 정말 실감이 났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병원장님이 또 다른 놀라운 시설을 보여주셨어요. 드론 착륙장이었어요. 병원 옥상에 특별히 설치된 공간이었거든요. 여기로 응급 의료용 드론이 와요. 혈액, 장기, 응급약품 등을 실어 나르죠. 마침 드론 하나가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뉴욕 전시회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드론이었거든요. 안에는 다른 병원에서 보낸 혈액팩이 들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응급 상황 대응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병원을 둘러보면서 계속 놀랐어요. 로봇이 약품을 나르고 인공지능이 수술을 보조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연결돼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10년 정도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나요? 네, 많이 와요. 미국, 독일, 일본에서 의료진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이 의료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병원장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목표는 단순해요. 아픈 사람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 기술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 철학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였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앨리슨이구나.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니? 네,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아버지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치료하고 드론이 생명을 구하고
작은 칩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버지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거지. 맞아요, 아버지. 여기서는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그런 기술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안에서 뭔가를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챕터 8장.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SK 하이닉스 이현수 박사님이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DSK 2026 전시회장이었어요. 여기서 한국의 미래 기술을 모두 볼 수 있어요.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오늘은 의료용 드론 공개 시연이 있어서 특별해요. 전시장에 들어서니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이 한국 기술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거든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용 드론 시연이었어요. 실제 응급 상황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거였는데 정말 완벽했어요. 환자 발생 신고부터 드론 도착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놀랍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야. 주변에서 외국인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 미국에서 온 의사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미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저도 뉴욕에서 왔는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다른 외국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는 독일도 이런 기술을 도입해야겠다고 했고, 일본에서 온 의료진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감탄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거였거든요. 시연이 끝난 후 이현수 박사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한국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기술 개발을 계속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그게 한국 기술의 정체성이니까요. 박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님이 미국에 돌아가셔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세요. 한국이 어떤 마음으로 기술을 만드는지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만들어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내일 아침에 도착해요. 그래, 많이 배웠니?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여야 한다고 하신 말이에요. 한국에서 그런 기술을 직접 봤어요. 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구나. 네, 맞아요. 하지만 그 기계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에요.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작은 칩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지, 드론이 어떻게 희망을 날라다 주는지,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말이에요. 아버지가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기계가 아니라 기적이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이해해 주신 거였어요. 기술도 결국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DSK 전시회에서 드론 시연을 직접 목격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네가 말한 기술이구나. 정말 사람을 위한 기술이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이 아버지와 저 사이를 다시 연결해줬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기술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세상은 한국에서 만든 작은 칩 위에 있어요. 그 작은 기술이 사람을 살리고 삶을 바꾸고 우리를 연결해줬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한국이 그걸 보여줬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한국의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도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에서 만든 작은 칩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현수 박사님 같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 한국이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진리였어요.